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내일 31일은 우리 항상 마지막 날은 휴장일입니다. 그리고 1월 1일 신장도 휴장일이고요. 1월 2일 금요일부터 2026년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어떤 기업을 스터디하고 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려 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반도체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우리 상장된 이름으로는 GST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스크러버 그리고 칠러 그리고 액침 댕각까지 우리가 또 테마를 타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을 예전부터 굉장히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또 샀다 팔았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데 있어서 조금 보유 편향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양해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냥 최근 것만 조금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때때로 저한테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매도가 뜨는 게 뭐 이 기업이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와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때때로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야, 이거는 너무 올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수의 아주 일부씩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전략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가격에 매도를 하다가도 더 높아진 가격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세팅하고 있는 적정 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트레이딩을 하고 저렇게 거래를 하고 있구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어떤 인프라성 장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라기보다는요, 팹에 들어가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를 60%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칠러가 20%, 그리고 나머지 이 판매가 되었던 스크러버와 칠러에 대한 유지 보수가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크러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반도체가 증착, 식각 이런, 그리고 세정까지도, 심지어 노광에서도 그 모든 과정들을 하면서 유해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그대로 뭐 강에 흘려보내거나 대기중으로 보내거나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반도체 팹 안에서 이거를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유해가스를 분해하고 배출해주는 설비가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습식 스크러빙, 건식, 플라즈마 방식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는 번웻 방식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웨트니까 일단 습식이겠죠. 근데 이제 번 방식이 같이 합쳐진 방식이 주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플라즈마 방식도 개발해서 또 필요한 기업들에는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으로 치면 플라즈마 방식보다는 번웻 방식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칠러 같은 경우는, 칠러가 칠이 이제 막 이렇게 얼어서 칠 이런 얘기잖아요. 칠러가 장비 안에, 반도체 장비 안에 들어가는 그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해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 특성상 순식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고온으로 올려야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저온으로 내려야 되기도 합니다. 그걸 정밀하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칠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로 치면은 뭐 냉동기식 칠러도 있고 전기식 칠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GST는요 전기식 칠러를 위주로 하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스크러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가 하이닉스 자료를 지금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팹의 공장에 처리가 되어 있거나 뭐 이제 밑에 지하에 들어가 있거나 하는데, 보통 이 회사 거는 이제 밑에 1차 스크러버라고 되어 있는 거, 지하에 설치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으로 일단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향으로도 나가고 있고 뭐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의 CXMT, YMTC도 주요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봤는데 삼성그룹 향으로 한 45%, 50% 조금 안 되게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이크론 향으로 24%, 중국의 CXMT 향으로 15%, 그리고 YMTC 향으로 한 10%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향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크러버, 글로벌 칠러 이런 경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스크러버 쪽에 있어서는 글로벌리도 굉장히 주요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위가 일본의 에바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2위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영국의 에드워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3등이 우리 GST,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한 20% 정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뭐 유니셈, CSK, 원익홀딩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칠러 쪽으로 가게 되면 뭐 글로벌 순위권에 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탑 5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글로벌 10위권은 달성하고 있고 되게 특이한 게 스크러버 쪽의 경쟁사인 국내 경쟁사인 유니셈이 글로벌에서도 역시 1등을 하고 있는 되게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향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스크러버의 점유율이 보통 3대 3대 3 이렇게 33% 정도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평택의 P3가 지어지고 나서부터는 40% 이상으로 확대가 됐는데 특히 여러분들 그 이제 하얀색 화면 여기 박스 블럭부터 보시면 P4부터는요. 번 타입이 75%가 들어가고 플라즈마 타입이 25%가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주요 경쟁사인 원액홀딩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퀄테스트가 지연이 되면서 아예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셈 같은 경우 보면 얘네들은 플라즈마 스크러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그동안 번 타입을 축소시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P4 기준으로는 점유율은 GST가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부터 이제 사퍼서 이제 그 골조 공사까지 끝났죠. P5부터는 번 타입을 20%로 줄이게 되고요. 플라즈마 타입을 80%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이 회사가 번맷 방식이 주력이고 플라즈마를 조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그리고 비연소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얼마나 제품 믹스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칠러와 관련해서는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냉동기식 칠러와 전기식 칠러를 둘 다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말고 우리나라 나머지 반도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냉동기식 칠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전기식 칠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GST가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뭐 평택 팹들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라인이 재가동이 되고 또 테일러 쪽에다가 테슬라 물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캐파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캐파 확대를 할 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양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4년도 말 기준으로 스크러버가 퀄 테스트를 통과하게 됐고요. 25년도에 하이닉스양 스크러버 매출이 한 50억 이상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려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이닉스는 스크러버에 있어서 번맷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 방식을 선택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하이닉스 향도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실제 양산 납품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플라즈마 쪽으로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까 앞으로 캐파만 확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계속해서 삼성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가 국내 고객이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미향으로도 얘네가 확대를 잘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북미향 특히 마이크론향 매출 비중이 예전에는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반기 기준으로 2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HBM 이런 것들 위시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 대만, 미국 여러 가지로 투자를 막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도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집행했던 금액이 2024년도 대비 40%가 증가했고요. 26년도 캐펙스도 원래는 올해가 25년이죠. 25년도 초에 180억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또 200억 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이크론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북미향 고객이 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추세를 같이 타고 있구나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TSMC의 전환 투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로 TSMC가 칠러를 냉동기식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얘네가 뭐 어떤 이유로 전기식 칠러로 전환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전기식 칠러로 하는 이 GST가 야 우리 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TSMC한테 샘플링을 줬고 그거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진행이 되면서 올해 중에 2025년도 중에 퀄 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초도 물량 30대 한 대당 1억 정도 하거든요. 한 30억 정도 매출이 이미 발생한 상태고 계약에 따르면 앞으로는 200대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TSMC 대만향 매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써드린 것처럼 반도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친환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칠러와 관련해서요. 원래 냉동기식 칠러라고 하는 건 냉매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게 온실가스 배출이 무지하게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환경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전기식 칠러, 그리고 전기식 칠러에다가는 그 냉매를 CO2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냉동식 칠러에 대비해서 거의 99%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해요. 뭐 스펙도 써드렸습니다. 뭐 소비 전력 및 냉각수 사용량이 뭐 80% 수준이다. 운용 압력도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낮다 보니까 부담이 덜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올해 8월에 국내 최초로 북미 고객향, 저는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북미 고객향으로 CO2를 냉매로 쓰는 전기식 칠러를 공급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도 공급하고 나서 마음에 들었나 봐요. 11월부터 또 추가 발주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긍정적인 신성장 동력이라고 봐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GST를 그동안 혹시라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액침 냉각 언급을 왜 안 할까 하는 거를 좀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대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액침 냉각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실제로 액침 냉각과 관련된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일단 액침 냉각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보통 가장 기초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 뭐냐? 공냉식이에요. 팬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얘를 식히는 거죠. 근데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냉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냉식이 제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D2C, Direct to 칩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굉장히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어떤 그 판때기 같은 걸 칩 위에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럼 액체가 이렇게 슉 지나가게 되면서 그 열을 가져가게 되겠죠. 이게 D2C 방식인데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고전력을 쓰게 되고 고집적화가 되다 보니까 발열 관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예 차가운 액체에다가 얘를 담궈버려요. 그걸 우리가 침수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액침 냉각 방식이라고 하는데 Power Usage Effectiveness, 전기 전력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요게 기존 뭐 공랭식이나 D2C 방식에서는 1.5에서 2배 정도 나오다가 이게 1점대 초반까지도 떨어졌고요. 소음 줄어들게 됩니다. 공간 효율 증가하고요. 장비 수명 연장되고요. 화재 위험도 감소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이 아주 완비는 안 됐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높고 유지 보수가 복잡하다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30년도에 시장 규모가 15억 달러, 지금으로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6%에 달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하이닉스 또 자료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투명한 그 윤활유성 액체 이거 지금 담아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SK M무부에서 이걸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이 액침 냉각이 단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왼쪽에 그림에 보이시는 게 싱글 페이즈 단상형,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상형, 투 페이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상형은요. 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상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액체 상태로 계속해서 돌려 액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 보수도 쉽고요. 비용이 적게 되는데 발열이 엄청나게 많이 되면 또 약간 한계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린 게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액체, 기체, 기체, 액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변화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건데 냉각 효율로 치면 엄청난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딱 봐도 여러분들 얘를 그냥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돌리는 거랑 얘가 증발이 돼가지고 증기로 갔다가 다시 냉각을 시켜가지고 들어오는 거랑 얘가 훨씬 더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든다는 포인트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GST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상형, 이상형 솔루션을 둘 다 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단상형으로는 글로벌 서버 만드는 회사들 쪽으로는 이미 공급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실만한 기업으로는 올해 5월에 LG U+ 쪽으로 또 납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상형으로는 이건 아직 컨셉적으로 잡고 있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POC, Proof of Concept라고 합니다. POC 데이터 퀄 테스트를 샘플 퀄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뭐 액침 냉각 수위주다 와 하면서 달려갈 게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성 장비를 들어가는 스크러버 그리고 칠러만 하는 회사가 하던 회사가 물론 스크러버 칠러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여기다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액침 냉각 솔루션도 완비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체력이 탄탄하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세 가지 지표죠. 영업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ROE.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자산이익률은 20% 이상 유지하는 기업 좋다. 영업이익률 20% 이상 유지하면 좋다. ROE 15% 이상 유지하면 좋다. 다 보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이 고민되실 게 뭐냐면 인프라성 장비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팔리고 끝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뭐 예전에
뭐라 그럴까, STI 같은 그런 CCS 하는 기업들은 한번 그냥 설비를 구축해주면은 그 뒤에 별로 매출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요, 장비를 공급하고 나서 얘를 1년, 2년 정도 쓰잖아요. 이거 유지 보수를 해줘야 돼요. 이거 돈 받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GSD가 앞에 삼성전자의 한 그 점유율이 높아졌었던 이유가 유지 보수를 되게 잘해서 그래요. 업그레이드도 잘해주고요.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이 만들어지거나 팹이 건설이 될 때 재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크러버라고 하더라도 회전율을 높여서 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향까지도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초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만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굳이 단점을 언급할 이유는 지금은 못 찾겠기는 합니다. 이런 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장점에 대해서도 스터디를 해보시지만 또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셔야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그런 계기가 되면 참 뿌듯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터디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따로 나누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